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025년 상반기에 신차들의 여러 종류를 발표할 것이고 중저가 차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라면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3나 모델 Y의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때 저가 중저가 차량이 이 신차 부분에서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량이 증가가 하게 된다면 이것이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큰 문제 없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여러 번 이 성정길 TV 채널 통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공부했고 자동차 산업만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경제 전체를 공부를 해서 현재는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AI와 관련된 책도 사실 또 지난주에 나왔고 그래서 AI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테슬라 주식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으니까요. 사실은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올랐다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올랐던 원인은 질문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기 때문에 트럼프에 사실상 올인했던 금전적으로도 올인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2주 정도를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CEO는 미국 역사상 찾기 어렵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상 그냥 나는 한 편을 서겠다가 아니라 정말 올인했고 네. 올인의 결과를 지금 단맛을 완전히 지금 즐기고 있고 또 효율성 부서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의 공동 장관이죠. 장관이 우리 식으로 하면 2명이 되는 건데 그중에 1명이 내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 또 나아가서는 스페이스X죠. 오늘 밤에 또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 밤에 또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큰 다양한 규제들이 해제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를 올리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윤율의 성장과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거는 후자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그러나 구체적인 펀더멘탈 즉 이윤율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는다라면 조정은 될 수 있는 하지만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테슬라 주식의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랠리가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랠리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들 어떤 조건에서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 또는 랠리가 조정을 받게 될지 또는 하락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러한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랠리가 이제 멈추겠구나. 랠리가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지금 상승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이 촬영하고 있는 어젯밤에도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이고 미국 시간도 어제죠. 우리가 식으로 하면 대통령 인수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주정부 단에서 다 연방정부로 통일하겠다. 그건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 시장이 환호한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 핵심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는 FSD에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스드 인간 감독하에서 즉 스티어링 휠과 전방을 주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레벨 2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은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FSD를 할 수 있다는 걸 내년에 2025년에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규제들이 완화된다는 거고 이거는 레벨 4로 바로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선은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5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실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실험 데이터가 모여야 연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날 수가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도 매우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실험하는 차량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많이 하면 많아질수록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모여질 수가 있고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잘 진행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실제로 펀더멘털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여러 번 성정길 TV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운전자가 졸고 있는데 차가 잘 가고 있네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도 한번 해봐라고 해서 FSD를 구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빨리 모여서 연방정부에서 연방 전체에서 허가가 날 가능성들이 빨라지고 있고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조기에 실행되는가 즉 성장 기대치에 대한 거품이 꺼지기 전에 펀다멘탈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크로스돼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단히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가 이것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자동차입니다. 우선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지금 이제 2기 행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지거든요. 이거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게 과연 이것이 폐지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부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테슬라도 여기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우리가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00 정도가 될 거예요. 테슬라는 그리고 이 10은 빠른 속도 내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확실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까지 있는 4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1월 말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된다면 2월, 3월 즉 2025년 1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이 부정적인 영향이 하락 압력을 주가에 줄 텐데요. 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3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025년 상반기에 뉴 모델스 복수를 썼어요. 신차들의 여러 종류를 발표할 것이고 출시를 할 것이고 그 중에는 affordable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 즉 중저가 차량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라면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3나 쉽게 얘기해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때 저가 중저가 차량의 이 신차 부분에서 이 부분을 메꿔주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량이 증가가 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하게 큰 문제 없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A 규제 지원금 폐지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차가 1분기 때 못 나온다거나 2분기에 나온다거나 또는 1분기에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 신차가 나오면 처음부터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대량 생산되잖아요. 사이버 트럭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삐그덕 거리면서 뭔가 생산 라인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생산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가 않을 경우에는 고객들은 원하는데 특히 중저가 차량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모델 3나 모델 Y 물론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디자인이 이뻐지니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난 그래도 이번에 중저가 나오는 차량을 구매해야지 좀 더 기다리지 한 달 더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석 달 기다려야지 이러는 오스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1분기 전체 자동차 매출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원래 1분기 매출은 원래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뭐 특히 이럴 때 설 연휴도 되게 끼어 있고 원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10월, 11월, 12월이라고 볼 수 있고 1, 2, 3월이 가장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만 이 예상치보다 더 줄어들 경우에는 펀더멘털의 약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랠리는 멈추고 행보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국면을 맞을 위험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들을 극복하게 된다라면 이번 4분기에서 볼 거는 4분기 실적 즉 1월 2일 날 딜리버리 숫자가 발표가 되겠죠. 1월 2일 날 4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발표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4분기는 항상 4분기를 이제 합치게 되니까 1, 2, 3, 4분기에서 2024년 총 판매량이 나오게 되죠. 이 총 판매량이 2023년인 182만 대 수준을 능가하느냐, 또는 비슷하느냐, 또는 모자라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2024년 특히 유럽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상반기는 좋지 않았고 하반기는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기대치는 작년 수준만 해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 토탈리 작년 182만 대보다 10,000 대라도 넘어서게 되면 대단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요. 근데 작년보다 10,000 대가 줄어들어도 시장은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큰 폭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원래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 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1월 말에 있을 1월 20 며칠에 있겠죠.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또 관심 있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당연하게 총 매출 수익률을 보셔야 될 거고요. 매출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테슬라가 3분기 때 했던 것처럼 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을 35,100달러로 낮추면서 대단히 생산 가격을 낮추고 있는 부분에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은 제가 보기엔 나빠지진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메가팩을 통한 순이익률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만 가장 우리가 봐야 할 것은 4680 배터리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뭐 CATL 같은 회장도 4680 배터리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그것도 일론 머스크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4680 배터리 팀에 올해 이 12월까지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을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프로젝트를 접겠다고까지도 지금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4680 배터리가 12월까지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율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만약에 4680 배터리가 프로젝트가 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대단히 큰 규모의 R&D 규모라든지 공장 설비라든지 여기에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LG 엔솔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고 파나소닉하고도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프로젝트가 대단히 어긋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현존하는 지금 구형 배터리로 계속 가기도 어려운 상태고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가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테슬라에겐 대단히 큰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2025년 1월 말에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희소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탄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점수들이 언제쯤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밀월 관계. 트럼프의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가족 패밀리에 새로운 엉클이 생겼다. 새로운 삼촌이 생겼는데 머스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가족 간의 끈끈함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목적형 인간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수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하반기로 가면 여러분 트럼프 나이도 있고 또 연임도 불가능한 이미 두 번째 지금 연임이니까 이미 권력의 흔히 말하는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서 얻고자 하는 자신이 지금 뭐 2억 달러 가까이 쏟고 뭐 시간 갖다 쏟고 이러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거친 표현으로 뽕을 뽑는다. 이런 부분이 언제 이루어질 거면 다 상반기에 이루어지겠죠. 초기에. 집권 초기에 즉 25년과 26년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 발사 허가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쉽게 발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통해서 스페이스X가 스타쉽과 스타링크 사업들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2026년에 IPO를 가는 것, 기업 공개를 가는 것, 그리고
지금 X.A에 어마어마한 지금 AI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게 주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FSD가 허가를 빨리 받고 심지어는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것도 26년 말까지 옵티머스에 대한 산업용 생산에 대한 투입에 대한 판매에 대한 허가까지 받아낸다라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다 이룰 건 이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언제 일어납니까? 2025년인가 2026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개런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는 민주당이 들어설 수 있는데 리버스 역전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장에서 1, 2년 정도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게 되면 결코 리버스가 잘 안 되게 돼. 왜 자율주행의 사고율도 별로 없고 인간보다 운전 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목표처럼 그것이 시장에서 트럼프 허가 이후에 2년 동안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용성을 받고 있다라면 그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거는 금지시킬 거야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실험을 6개월,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지만 초반에 만들어 놓으면은 누적된 시간의 누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코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위험 요소만 잘 극복을 하고 아까 말했던 이 올라가는 커브와 내려가는 커브들을 잘 조화시켜서 그 4680 배터리 그리고 IRA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신모델의 조기 출시와 그리고 이것에 이 갈등 없는 마찰 없는 대량 생산들을 이뤄내면서 매출들을 끌어올리고 FSD의 허가를 받고 옵티머스의 허가를 받고 스타링크가 더대는 규모 있게 족장되면서 스타링크와 테슬라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조기에 이뤄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펀다멘탈의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라면 이 지금 트럼프 당선에 따른 이 후광 효과와 결합되면서 테슬라 주식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지금 목표 주가를 바꾸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불리시했던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더 상향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캐시 우드가 더 상향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죠. 원래도 일관되게 상향시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뉴트럴하게 입장에 있었던 곳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의 시나리오가 된다라면 테슬라는 하방하지 않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자기 돈도 이렇게 들인 이유가 다 있었던 건데 이제 이미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위험 요소는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국정 철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효과적 가속화주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일론 머스크가 좀 원래는 효과적 이타주의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효과적 가속화주의로 옮기고 있는 건 뭐냐면 기술 발전의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가속화시킬 경우에는 나머지 문제들은 사회적 문제들이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나 이런 건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기술이 지금 대단히 가속화를 원하고 있는 정점에 있고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해줘야 되는데 정부 조직들이나 규제가 이것을 자꾸 막고 있으니 이걸 쳐내야 된다는 것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형성되고 있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거든요. 이 입장하고 트럼프하고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트럼프는 1기 때 자기가 왜 정치를 잘 못했냐, 행정적으로 성과가 없었냐면은 당시 그 행정부의 이 연방 공무원들이 다 오바마 편이었고 이거를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했죠. 섀도우 거버먼트라고 해서 이거 다 오바마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절대 집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이 법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준비해놨는데 마침 지금 상원과 하원도 이겼잖아요. 물론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바로 통과는 안 되겠지만 몇 개월에 거쳐서 뭐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해고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엔 빨라야 2026년부터 가능해질 거예요. 법도 통과하고. 그러나 해고를 누구를 어느 조직을 얼마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연방효율성위원회예요. 이거의 수장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맡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연방부처의 인력 구조라든지 뭐 예산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볼 거고 여기는 한 30% 잘라야 될 것 같아라고 언론에다가 안 흘리겠습니까?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30%가
인력이 감축되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의 30%가 감축되고 우리 부서는 50% 날아가고 우리 부서는 70% 날아간대. 이러면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위축 효과라는 것을 받게 돼 있죠. 위축 효과가 받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부서가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네. 그런데 70% 날리겠다고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충성하죠. 네. 알아서 충성하면서 그 규제를 미리 풀어주면 혹시 70%에서 그것이 50%로 감축될 수 있고 50%가 결국은 우리가 너무 잘 충성하면 30%로 감축되면서 나는 예외되지 않을까라는 심정이 인지상정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효과는 저는 연방 공무원들을 흔히 말해서 해고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빨라야 2026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법이 통과되려면 꽤나 많은 의회에서의 갈등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026년이지만 이미 2025년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올해 12월 1월부터 그 효과는 나타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면 익스닷컴에다가 교통안전국 제일 비효율적이야? 50% 날려야 되겠어? 이러면 교통안전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의 교통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는 사적인 이해와 국가의 연방정부의 어떠한 이해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거품을 울면서 비판할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워낙 목표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걸 다 노이즈로 여기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꿈쩍도 안 할 거고 자기 목표를 실현할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성격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효과는 바로 지금부터 사실은 그 위축 효과를 우리가 고려한다라면은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목표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선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제2의 레이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1기에서는 사실은 이민자 정책에 대한 반대라든지 중국 반대도 사실 민주당보다 먼저 외쳤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은 이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잃었던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과거에 중화공업단지가 열심히 있었던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갖고 와야 돼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중국하고 인도로 넘어간 공장을 되돌리겠어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야 한다라는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즉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서비스만으로 대체될 수 없고 제조업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미국의 국가의 부가 미국에서 더 생산되면서 뭔가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경제의 어떠한 청사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하는 것은 잘못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었어도 자기가 그려주는 청사진이 그렇게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라든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라든지 이들이 내오는 테크놀로지 중심 AI 중심, 로봇 중심으로 충분히 중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인도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한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새로운 색깔을 갖다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재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또는 우주산업 뭐 이런 것들 정말로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스페이스X를 빼놔버리면 미국에서의 우주 산업의 발사의 규모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21년 오면서부터는 중국이 월등히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산. 여기에서는 스페이스X 빼면. 그러니까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주산업을 가고 있는데 스페이스X 때문에 다시 중국을 더블로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여러분 후방 효과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금 스타트업들 예를 들면 로켓랩이라든지 여기도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러한 신생 우주 스타트업들이 또는 뭐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생기면서 미국의
미국의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붐업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비용들을 갖다가 중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리고 전통 우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하고는 또는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재사용하면서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우주 산업에 새로운 규모의 경제를 열어내고 있다든지, 무언가 신규 새로운 미국의 산업 발전의 방향성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주선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새로운 통신 시장을 글로벌 마켓으로 지금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논쟁은 되고 있지만 스타링크는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망을 다 깔 수가 없어요. 무선망도 지금 깔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 스타링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의 협상들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한 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인도의 통신 시스템을 갖다가 스타링크가 다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거대 국가의, 또는 브라질을 이미 지금 장악해 가고 있죠. 이러한 땅덩어리가 커서 거기에 모바일망을 촘촘히 놓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이 스타링크가 지금 역할이 크다라는 거고, 지금 스타링크는 5G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스타쉽을 띄우면 스타링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팔콘 9에 들어가는 스타링크의 크기와 스타쉽에 들어가는 스타링크의 크기가 달라서 이때 들어가는 스타링크로 가면은 5G보다 더 빨라지는 속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브라질이나 인도의 통신망 자체가 대단히 강력해질 수 있는데, 원래 통신망은 되게 국가 인프라로서 보안 사항이고 대단히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잘 안 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정치권에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된다면 미국이 새롭게 지금 전 세계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이미 AI에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어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이건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거고,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쐐기를 박을 거고요. 통신 시장에서 인도와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스타링크를 통한 통신 시장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장악력들을 가져가는 것, 우주 산업에 대한 장악력들을 가져가는 것,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과 이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신규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새로운 주도권으로서 국가로서 부상할 수 있는 것에 이러한 실리콘밸리 세력과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이 부분들이 트럼프하고 결합된다라면 미국이 신흥 경제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이 되었잖아요. 네. 과연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게 어떤 직책인가요? 정부 효율성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연방정부가 아웃풋을 그대로는 해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 이것이 효율성인 거고,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로 대체시키겠다. 이런 뜻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부터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줄일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실사가 있어야 되겠죠. 실사가 있어서 비용 구조를 완전히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도, 예를 들면 국방에 대한 흔히 말하는 조달이죠. 이런 조달에서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특히 예를 들면 국방부 조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한국의 국방 조달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에서는 요즘은 신군사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AI 중심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저렴한 드론에 의해서 그리고 생산이 빨리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현무, 좋은 미사일이죠. 현무 한 발 10발 쐈는데 북한이 안 무너지면 100발 더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 풀 가동해도 2년 내로 못 만듭니다. 미국이 이번에 그걸 배운 거죠. 장기화될 경우에,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하고 장기화될 경우에 대단히 많은 양의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생산 구조로와 생산 역량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전통적인 대기업들하고는 답도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럼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단히 비효율성들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을 쳐내고 법적인 규제도 바꿔주고,
즉 새로운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국방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법도 바뀌어져야 되고 이 관련된 인력 구조도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내는 것 이런 것도 효율성일 거고 특정 부서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하고 있는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중간중간에 의사결정 구조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과장 결제하면 끝날 거를 굳이 꼭 위에 있는 사람 국장까지 결제하고 또 실장까지 결제하고 또 차관까지 결제하고 그러면서 막 내용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차관이 결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 계층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 중간 계층이 가장 인건비가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장 실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이 CEO가 미국 스타트업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CEO가 바로 팀장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너가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일 진행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국장들 라인과 실장들 라인, 중간 라인들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인건비 비용 절감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우리 식으로 하면 9급 공무원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인건비 절약이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축소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효율성위원회가 하겠다라는 일이고 이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축소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내 미래가 나 여기 공무원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지?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건들지 않을 거예요. 고급 공무원들을 확 날리면은 비용 절감 효과도 확실하고 그리고 업무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업무의 효율성들도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 고급 공무원들을 날린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내가 그러면은 잘리지 않는 고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의 의사결정권에 있는 부분에서 특히 트럼프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도 딱딱 맞춰주겠죠. 이것이 효율성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요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죠. 아니 기재부보다 더 위에 있죠. 기재부에 있는 국장 6명 날리고 저기 실장 3명 날리고 차관도 뭘 2명이나 있어 1명으로 하고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거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승진해야 될 사람들 바로 지금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규제 완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아마 뉴욕타임즈나 이런 언론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대화를 했느냐 우리나라 무슨 뭐 전화기 녹취록 막 이런 것처럼 요즘 녹취록이 많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다 이걸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이번에 인수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주정부의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월해서 연방정부에서 쉽게 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보기엔 자발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왜요? 이거는 이런 위축 효과는 여러분 공무원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 세계에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얼어버리는 겁니다. 얼어버리는 거고 자발적 충성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 나이에 나가서면 제2의 직장 구하기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될 수 있다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왜 일론 머스크랑 같이 했느냐 즉 미국을 신경제로 체질 개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 신경제에 맞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이 공무원 부처 조직 이거 만들어진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20년 된 조직을 가지고서 이걸 하려고 하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들어맞을 수가 없다라고 저도 봐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회도 보면은 정부 조직이 맡아서 상임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삼천포가서 죄송하지만 방송과 예를 들면 과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과학 얘기는 하지도 않고 방송 얘기만 하다가 상임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80년대 90년대는 그것이 통할 수 있었지만 2020년도에 그것도 후반기로 가고 있는 사회에 지금과 같은 오래된 전통적인 연방정부의 구조가 신산업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좀 충분히 꼭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이번에 터져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세력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했다라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재편될 가능성은 미국에서 재편돼야 될 거고 재편될 힘도 사회적으로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부서와 법률도 마련됐고 또
제가 뭐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공화당에 의해서 하원과 상원이 장악된 것까지도 해서 그다음에 행정 수반까지 해서 이 세 개가 다 통로가 열린 거기 때문에 대단히 힘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저는 이러한 효율성위원회를 비롯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견제를 하겠다, 무역 관세에 대해서 뭐 60% 이상 이제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도 상하이에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도 상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테슬라에게는 악영향 아닌가요? 엄청나게 악영향이죠. 엄청나게 악영향이고 테슬라보다 더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애플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쉽지 않을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많은 부분이 중국산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사실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 우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그때도 올렸어요. 그때 애플은 예외 조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외 조항 없는 일관된 관세 인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정부도 하려고 하는 것, 유럽 정부도 하려고 하는 것, 그래 관세 인상해도 좋은데 우리 제품 중에서 뭐는 좀 빼줘. 이런 지금 무역 전쟁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번에 선언한 것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 사겠다. 우리가 가장 많은 우리가 구매자가 되겠다. 그러니 우리 것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매기지 말아라.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아무리 갈등 관계에서도 전혀 상호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없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관세를 매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중국 정부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 기업 몇 개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중과의 어떠한 이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인 갈등의 수준과 공화당이 바라보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수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선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을 떠오르는 미국과의 경쟁 국가로 보게 된 거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군사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AI 규제로 들어가서 중국에는 고급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트럼프 진영에서도 2기 행정부에서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국방 AI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1943년에서 46년까지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 반강제로 데려와서 영화로는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스토리죠. 멋있게 그려졌지만 반강제로 데려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세상에 수용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오펜하이머 영화에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처럼 국방 AI 부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을 빨리 압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은 이것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은 무역을 갈등을 풀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딜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딜을 해주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국방 AI에 있어서 우리 2등하겠다라는 전략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우리 1등하겠다는 전략보다는 2등하겠다. 우주산업도 이 정도 속도만 갈 테니 스페이스X 통해서 우주산업도 당신네들이 압도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만 우리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달라. 그래 이러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꽃놀이패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테슬라하고 애플이에요. 애플하고 테슬라에게 무호적인 정책을 중국에서 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네들 잘해주는데 너희들도 우리 기업, 우리의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는 좀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중 갈등이 강화돼도 애플과 테슬라의 애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약화될 것이다. 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강화시키지는 최소한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2025년 내에 중국에서 FSD가 허가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이랬을 때 테슬라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고 이건 트럼프한테도 흔히 보내는 연정의 신호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윙크를 보내는 거죠. 네. 이러한 정책들을 분명하게 구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어떠한 양상이 민주당이 있었을 때보다 더 격화되기보다는 겉으로 싸움은 많이 하지만 뒤에서 협상은 많이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건 이제 북한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실 트럼프니까 김정은 만났던 거잖아요. 바이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왜? 실제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만나요? 쇼로 만날 것도 아니고.
트럼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만나보고 얻을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완전 훅 가고 나오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딜 자체를 안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과를 되게 과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옵티머스가 나와서 미국 공장에서도 생산성이 그리 좋아진다라면 굳이 이제 중국하고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가지 뭘? 이런 식으로 대중국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테슬라 관련한 뭐 뜨거운 이슈나 또 이벤트가 있을까요? 테슬라 관련해서요. 네. 테슬라 관련해서 이벤트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FSD가 얼마나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옵티머스가 얼마나 또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중국하고 유럽에서 FSD 허가가 또 얼마나 빨리 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은 저는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거라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도 자율주행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FSD에 대한 허가를 일종의 매기 효과를 고려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전혀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고려해서 FSD를 허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2029년이나 2030년이나 유럽연합은 허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조기 허가가 이루어지고 FSD가 여기서 FSD가 허가라는 것은 여러분 unsupervised 비감독하에서의 허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슈퍼바이즈가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unsupervised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겠지만 이것이 단계별로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만약에 기우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라면 유럽도 앞당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으면 진짜 2029년이나 30년에 가서 할 거예요. 전혀 앞당길 이유가 없고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그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을 2029년에 30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만 거기서 자율주행 돌아다녀 버리면 유럽 자동차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를 중국은 자기네 자동차를 2030년까지 중국의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자율주행이 돼도 큰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의 전기차의 자율주행까지 날개를 달아버리면서 해외 수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FSD 경쟁을 자율주행 경쟁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산업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거고요. 유럽은 만약에 르노 준비 안 돼 있고 시트로엔 준비 안 돼 있고 푸조 준비 안 돼 있고 피아트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벤츠나 BMW, 벤츠는 조금 되어 있지만 벤츠나 폭스바겐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테슬라를 개방해 버리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29년, 30년까지 최대한 미룰 것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 유럽의 소비자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저런 거 못하냐? 너네들 때 왜 쟤네들 보호해 주려고 우리는 그런 편함을 이러한 불안한 운전 사회를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계속 운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 압박이 얼마큼 형성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가능한 미국과 중국에서 조기에 FSD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세계 3대 시장에서 FSD가 풀려지면 나머지 시장에서 풀리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분에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오바마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원 안 해줬으면 지금 테슬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도움을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쟁에서 좋습니다. 왜? 도움을 안 받으면 저기는 무너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래요. 같이 가면 좋은데 전기차로 전환 안 하고 있어요. GM하고 여러분 포드는요. 전기차 전환에 진심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독일 차들 뭐 폭스바겐은 하려고 하지만 BMW하고 벤츠도 진심이 아니고 푸조 뭐 시트로엥 피아트 다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자기가 보기엔 전기차에서 경쟁력은 비아디라든지 중국차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턱걸이하고 있는 데가 현대기아차란 말이죠. 이런 데 외에는 다 망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자율주행이 진심 아니야? 그럼 망해야지. 왜 저걸 도와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지. 쟤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0년 뒤까지 5년 뒤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그때 가서 우리 사이좋게 경쟁하자. 이런 걸 기업가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은. 그러면 무조건 먼저 가서 우리는 스마트폰 갔는데 너네는 피처폰이네.
어머 끝났네. 그러면서 시장을 정리해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에 의해서 자율주행의 시장이 대단히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몇 개 나도 통계로 막 우길 거예요. 그래도 사람보다는 사고가 적게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되게 거칠게 자율주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은 많이 디플로이먼트, 적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적용되면 많이 될수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AI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까지는 자율주행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퍼포먼스가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의 기술적 성과를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들은 못 쫓아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사주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왜요? 왜 내가 남들을 기다려줘요?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몰빵했던 거는 이 시간 당기기 위한 거예요. 나는 준비됐으니 나 먼저 출발하게 해줘. 쟤들은 2년 뒤에 3년 뒤에 출발해도 나는 신경 안 쓸래. 너 자꾸 민주당 저쪽 고려해주는 민주당이 고려해주는 이유는 거기죠. 저기가 만약에 망하면 저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질 거니까 너 혼자 잘 나가지 말고 같이 잘 나가자. 그리고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얘네들 GM하고 포드 좀 앞으로 당겨올게. 이것이 트럼프가 민주당을 미워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잖아요.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나 먼저 그냥 100m 빨리 이거 쏴줘. 그래서 지금 뛰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테슬라가 전기차만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언제쯤부터라고 보시나요? 그것도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진짜 25년이 늦게 오길 바랬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테슬라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25년에서 결정적인 것은 메가팩 산업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공화당인 텍사스 주에서도 메가팩은 지금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이미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난 트럼프 1기 공화당하고 지금의 공화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읽어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항상 메가팩 즉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는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상품의 경쟁력들을 CATL이라든지 이러한 CATL도 여기 뛰어들었으니까 대단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설비를 갖다가 2배, 3배로 늘려놨는데 이렇게 늘려놨던 것에 총 2배를 상하이에서 지금 짓고 있고 메가팩 공장을 이것이 올해 말에 12월까지 또는 1월 초까지 완성이 돼서 1월부터는 생산이 시작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팩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메가팩이 생산됐을 때 찍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됐을 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배에 실려 나가서 호주까지 가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이 차를 트레일러를 타고서 거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선줄이 연결되면서 온 스위치가 켜질 때 그때 돈이 결제가 되거든요. 재무제표에 그때 찍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상하이 공장의 메가팩의 거대한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은 내년에 2분기다. 2025년 2분기에는 2분기부터 저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도 늘어날 거고 저는 내년도에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올해가 180만 대라면은 대략 내년에는 230만 대에서 250만 대를 왔다 갈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차량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거고 여기에 사이버 트럭과 4680에 들었던 R&D 비용, 투자 비용들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즉 사이버 트럭은 10월 달에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지금 예상치의 4680 배터리는 올해 12월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거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내년에 신규 차량에 대한 투자가 벌써 올해 4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총 매출 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2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율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차량의 딜리버리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메가팩의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탈 자체가 2025년 2분기부터는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3분기로 연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의 주가가 대단히 탄력을 받는 해가 될 것이다. 그 전에는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조정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진짜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 8, 9월이겠죠. 이때부터는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기간에 급등했다. 정말 너무 치솟아서 무섭다.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미래 가치가 있어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예. 투자하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2019년, 20년 가면서 모델 3가 대량 생산되면서 테슬라 1000% 올랐잖아요. 1000% 올라니까 그 테슬라이 생긴 거죠. 네. 그걸 경험하셨던 분이 한국에도 존재하시니까요. 저 개인적인 목표는 1000%까지는 아니지만 500% 오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0% 정도는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감옥에 간다든지 검찰 조사를 받아서 끌려간다든지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렇게 슈퍼 히어로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슈퍼 악당으로도 전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어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은 저는 제가 책에도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도 자세히 쓰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현기증을 느끼면 안 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200까지 때까지 내려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200까지 언제 내려갈 수 있냐면 2024년 4분기 실적이 나는 1월 초에 네. 정말 예상 밖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럼 저는 $200 때까지 내려갈 거고, 할렐루야, 저는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300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대치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0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400까지 넘어가면 저는 제가 세운 원칙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지도 않는 테슬라 주식에서 몇십 %를 매각을 할 생각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산 이후로 매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는데 매도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다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데 트럼프 효과로만 계속해서 $400까지 가버리면 이건 위험하다고 봐요. 이거는 매도해서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기준들을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면 1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돈을 좀 저축해 놓자. 환율도 안 좋은데. 두 번째는 매도를 한다라면 $400가 펀다멘탈에 아무런 긍정적 변화 없는데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좀 지나친 기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이거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송, 주식 방송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 같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2분기 정도에 테슬라가 거의 이제 다음 2분기 실적이 끝나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네. 7, 8월부터 그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네. 성장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가 결국은 어느 정도의 현재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요.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모델을 저도 한번 엑셀로 남들도 하길래 제가 이제 저는 좀 스타일이 공부하지 않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엑셀로 또 배워서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배워서 밸류에이션 하는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뭐 그러긴 했는데, 제 밸류에이션의 수준이 그러한 애널리스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몇 조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돌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좀 조금의 어떤 부분을, 가능성 높은 부분은 제가 책에다가 좀 적어놨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슬아 미래는 어떠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변수들을 다 고려하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로 간다라면 캐시 우드라든지 베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하게.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풀려갔을 때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사실 요즘 뭐 팔란티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 성장했잖아요. 네.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테슬라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또는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도 지금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뭐 50% 정도, 25%에 30% 오른 거 그렇게 현기증 나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00% 오르고 200% 이제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초조해지시는 거죠. 현실화 시켜서 본전은 차리고 그 다음에 가야 될지 더 사야 될지 더 오를지 이때부터 사람 마음이 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쪼이는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쪼이는 순간은 반드시 올 거다. 그 쪼이는 순간은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가격에서 100% 이상을 올라가는 시점부터 사실은 쪼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해지시고 값이 급락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FSD를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라는 거고요.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정말로 전환하면 테슬라의 그 시가는 밸류에이션은 2배, 3배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카 컴퍼니하고 여러분 AI 컴퍼니는 지금 카 컴퍼니인데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AI 로보틱스 컴퍼니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 실제로 좋은 그리고 거기에 마진율도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 실제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두 가지의 이 기둥이 확실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시총이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큰 뭐 허들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AI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느냐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는데 성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다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주선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띄우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주선을 일주일에 2번씩 띄우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번씩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붙일 그러니까 쏠 위성도 없어요. 2번씩.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생각을 해놨던 거 처음부터 생각해냈던 거예요. 2번씩 띄우면서 한 번은 다 스타링크로만 띄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우주를 갖다 지금 스타링크로 깔고 있는 거고 스타쉽이 성공해봐요. 지금 팔콘 9보다 20몇 배의 스타링크를 한꺼번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문제가 될 정도로 쏟아붓게 되면 스타링크로 완전히 지배되는 우주가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긴다는 건 항상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술과 경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중요한 건 뭐냐면 FSD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접근해서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가 맞습니다. 웨이모 차량 지금 하나에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예요. 레이더하고 라이더 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디게 가지만 구현하게 되면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700만 대를 지금까지 생산했는데 약 500만 대에서 400만 대에서 500만 대는 FSD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300만 대, 400만 대가 자율주행하는 거하고 기껏해야 10,000 대가 자율주행하는 거고 20,000 대가 자율주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모이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을 더 낮추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2만 달러짜리 차에도 쉽게 얘기해서 아반떼에도 자율주행이 된다 하고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30만 달러짜리 차에 자율주행이 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시장의 접근 방식은 이거예요. 2만 달러, 2만 5천 달러짜리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반떼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건 여러분 모든 시민이 자율주행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자율주행 참여하는 교통 대란이 이루어지니까 20명 타는 버스도 만들어서 자율주행 하겠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시내버스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20명 타는 버스도 자율주행으로 돌아가서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비전과 꿈을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될 거고 그럼 그것이 다 녹지로 다시 변할 거고 그럼 도시가 다시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것에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CO2 배출량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쾌적한 도시에서 소음이 줄어드신 도로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센트럴파크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파크들이 그냥 곳곳에서 막 널려 있는 새로운 도시를 인간이 꿈꿀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공상과학 같은 꿈과 비전과 드림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그걸 가기 위한 설계도가 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다른 기업들은 재폐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은 설 자리가 잃게 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전기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뭐 바이든도 반대했지만 저는 사실상 포드하고 GM은 망한다고 봐요.
지금 독일 전통차들 폭스바겐과 벤츠와 BMW, 포르쉐 모두 합쳐서 아우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건 중국 차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독일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전체 매출의 한 33%까지 차지해서 높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10%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 이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거는 독일의 기업 자동차들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유럽에서도 중국 차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잃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당연하게 지금 미국의 중국차가 들어와서는 테슬라 정도가 성장하는 거는 그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괜찮은데 중국 기업에서 포드하고 GM과 스텔란티스가 망한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트럼프 또한 막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막을 거고요.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미국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그 중국 전기차 수출의 1%도 지금 23년 기준으로 미국에 이제 들어온 중국 전기차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미국의 그 견제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 1% 들어온 게 다 뭐냐면 전기 버스거든요. 비아리의 버스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근데 요즘은 그 버스마저도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버스는 보통 우리 식으로 하면은 거기는 카운티라고 하죠. 카운티 같은 데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연방 정부에서 규제를 해버리거나 관세를 매기면은 뭐 달라질 수 있는데 비아리 버스들이 카운티 이런 단위에 대단히 많이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근데 승용차 부분에서는 좀 못 들어올 게 저는 확실하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비아디가 쓰고 있는 전략은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식으로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치킨 립에서 닭갈비 전략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을 노리는 건데요. 닭의 갈비 이 간격을 지금 가장 많이 비아디가 수출되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두 번째가 태국이에요. 물론 다 합치면 유럽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합치면은 많지만,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미국 차가 시장이 아닌데 유럽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에다가 인도를 제외한,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한 모든 신흥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태국 이런데 한국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많은 성공을 목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태국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베트남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베트남엔 윈페스트라는 자국내 브랜드가 있어서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브라질은 지금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 야금야금 먹겠다라는 것을 이 닭갈비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금야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을 닭갈비 전략으로 하는데, 비아디는 사실은 놀라운 기업이에요. 비아디는 정말로 저가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저가에서부터, 그리고 사실은 뭐 양양인가 뭐 하여튼 해서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어서 30만 달러에 가까운, 25만 달러에 가까운 스포츠카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급차부터 이것을 갖다가 또한 수직 통합을 해서 자체 공급을 해서, 배터리도 여러분 전 세계 3위 업체잖아요. 배터리에서부터 모터도 만들고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자급자족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이것도 올리고, 그리고 요번에 그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디자이너만 3,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 이상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도 사실 현대기아차 여러분 디자인이 왜 좋아졌어요?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죠. 이탈리아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다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 디자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샤오미도 독일 사람들이 가서 디자인했잖아요. 샤오미 전기차도. 중국이라고 그걸 안 하겠어요? 중국에도 3,000명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비아디에만 일하고 있는데 약 이 중에 1,500명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디자인 경쟁력도 되게 좋아지고 내구성 경쟁력도 좋아지고 제품 경쟁력도 대단히 좋아지면서 중국 차들이 흔히 말하는 오버캐파시티, 과잉 생산을 통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한 대당의 평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평균 가격을 낮추면 싸게 팔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전략을 써서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뚫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에다 공장 지려고 했잖아요. 멕시코에다 공장 지면은 북미 나프타 협정에 의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공장에서 진 거는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트럼프는 그것도 안 하겠다. 멕시코에 줘서도 관세 매기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 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비아디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아디는 당분간 미국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먹을 수 있는 닭갈비는 많이 널려 있으니 닭갈비 전략으로 전 세계 나머지 시장들을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BYD가 결국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되는 건가요? 경쟁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시장은 들어가기에는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가 차량이 나오면 혹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BYD가 지금 브라질에서 팔고 있는 것은, 또 브라질 사람들이 이 족장들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동차 이름도 브라질에만 특수하게 지어줬어요. 킹이라고, 킹, 왕. 이런 식의 대단히 저가 차량을 브라질에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주 저가 차량을 뿌리니까 브라질의 경제 수준에서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전기차들이 막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를 어떻게 브라질 갖다 팔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도도 물론 상류층들의 규모가 좀 있지만 그들만을 노리는 시장이 되겠지만, 전체 시장을 판을 키울 수 있는 저가 차량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곧 공개될 테슬라의 저가 차량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낮춰요, 킹은. 그러니까 뭐 $2만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짜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캐스퍼죠, 캐스퍼. 네. 캐스퍼 같은 거에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캐스퍼보다 더 좋아. 막 다 차도 더 크고, 사실 진짜 커요, 더 크고. 이러면 어떻게 안 팔리겠어요? 근데 그거랑 어떻게 테슬라가 경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과 중국이라는 3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태국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아디가 택하고 있는 닭갈비살 전략을 테슬라는 하기에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생산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걸 받쳐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그 전기차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일까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격이 저렴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은 항상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가격 경쟁력은 품질을 고정으로 봤을 때, 고정됐다고 봤을 때, 즉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사려고 했을 때 삼성과 LG를 품질이 똑같다고 봤는데 만약에 LG가 20% 싸다. 그럼 누가 삼성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아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는 폭스바겐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또는 현대 기아차하고 솔직히 말해서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가격이 현대 기아차보다 20% 싸다. 만약에 비아디가 내년에 한국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보다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이 한 30% 싸다.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이게 가격 경쟁력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비아디는 명확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과 그 중국 전기차 제조 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스테이지 2로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단계로. 스테이지 1은 전기차 자체를 누가 잘 만드느냐, 전기차 자체를 누가 이쁘게 잘 만드느냐, 전기차 자체를 누가 내구성 있게 잘 만드느냐 해서 전기차가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하는 거가, 그래서 요즘 SDV라고 얘기하죠.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잠깐 가죠.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2단계 이 국면으로 시장이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그걸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고, 비아디도 그걸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 통합률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프로덕션 뎁스라고도 얘기해요. 생산의 깊이. 생산의 깊이가 포드가 처음에 1907년에 모델 T를 만들었을 때 이게 100이었어요. 고무하고 유리도 포드가 만들었어요. 왜? 타이어를 만들어주고 자동차 유리를 만들어줄 때가 어디 있어요? 모델 T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철광소도 있는 거고, 철도 있는 거고, 고무 공장도 있는 거고, 유리 공장도 있었어요. 이건 100이에요. 100인데 점점 이것이 낮아지면서 아웃소싱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건 보시가 만들고, 이건 ZF에서 만들고, 이거는 컨티넨탈에서 만들고, 뭐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여기가 너무 제일 잘 만들고, 한국도 만도도 있고, 뭐 얼마나 1차 벤더들이, 글로벌한 벤더들이 나왔어요. 현대차에 납품하다가 이걸 가지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프로덕션 뎁스가 거의 50으로 줄었어요.
60에서 50 사이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테슬라하고 비아디는 75에서 80으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사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는 자기가 설계해서 납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벤더들하고의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테슬라는 3차 벤더는 없습니다. 협업 구조가 있지만 이 층위가 50%가 아니라 20%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해서 이거를 90%, 100%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100%까지 갈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점점 올려가고 나머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100% 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될 때만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차가 될 수가 있어요. 전혀 50% 정도를 가지고서는요, 소프트웨어가 나머지 50, 소프트웨어를 중심이 되는 차량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품의 이러한 덩어리마다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를 본 회사가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컨트롤러를 내가 다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기다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까지를 다 연결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하려면 이 컨트롤러를 외주 줬던 것을 최소한 내재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BYD하고 테슬라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속도를 지금 현대 기아차가 쫓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 전통적인 벤더와의 관계도 있는 거고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 자체도 지금 부족하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부족해요. 폭스바겐이 2,000명이 넘는 개발자를 고용하는 자회사를 2020년에 만들었다가 지금 4년 만에 그것을 버리고 미국의 리비안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유도 전통적인 기업 내에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개념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집어야지 자꾸 내연기관에 소프트웨어 집으려고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 트라이얼 에러들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기 자동차 국면은 SDV라고 볼 수가 있고 이 SDV에 가장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하고 비아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도 사실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사실은 헬무트 콜이 1987년에 중국을 가게 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이 먼저 뚫었죠. 그다음 미국하고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뚫었는데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어느 정도 커졌냐?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으로 커진 거죠. 근데 1위 자동차 시장이 커졌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엄청난 1990년대 후반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도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영국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선언했다라면 중국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전략적 방향을 하면서 우리 자국 내 이렇게 시장이 큰데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술을 이전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50%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도 내연기관 기술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고 현대기아차가 만든 것도 사실 기적과 같이 후발주자인데도 쫓아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럼 내연기관을 버리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 이러면서 전기차는 될 수 있겠구나. 우선은 도시의 스모그 현상도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중국 기업들이 왜요? 내연기관 없이 출발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품을 우리도 납품을 해봤으니까 해볼 수 있다는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전기차 기업이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지금 120개로 줄었죠.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흔히 말해서 기술이 응집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이 응집되면서 이 기술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이거는 20, 30개로 줄일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더 줄여서 더 경쟁력 있는 기업, 알짜 기업만 남겨서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자동차 성장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자국 내 산업 육성 정책으로서 전기차를 선택을 했던 거고 이것이 유효하게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던 거고 이것이 기업 내수 시장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주도하는 중국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수출한 나라로 일본을 제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로 볼 때 이거는 쾌거예요. 산업 정책에. 내수 시장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회사의 다른 기업의 OEM, 애플의 뭐 아이폰 만들어줘서 뭐예요? 미국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브랜드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 역사상 오래간만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키운 것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과잉 생산해서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를 갖다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면서 전체 산업을 좀 교란시키고 있죠. 물론 태양광 패널이 저렴해져서 태양광 솔라 파크가 많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저거 어느 브랜드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억 안 하지 않잖아요.
소비재 제품, 자동차의 브랜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비아리 이거 중국 건데 좋대. 이러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990년대 막 때는 좀 별로 브랜드 가치가 안 좋았죠. 2000년대 오르면서 현대차 좋다, 삼성 휴대폰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내수해서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IRA 법을 만든 거죠. 포드라고 GM, 스텔란티스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중국을 앞서거라. 그랬는데 사실 그러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의 희망만큼 미국의 전통적인 OEM들이 쫓아와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틈새를 현대기아차가 파고들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재편될지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포드하고 GM이 다시 정신 차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IRA 폐지하지 말아달라. 우리 이렇게 되면 중국에게 결국은 다진다. 이것이 사실은 공화당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논리거든요. 이러다가 뭐 전기차 좋아하지 않았지만 전기차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중국 애들이 더 잘 나가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너무 테슬라만 지원해주면 중국에게 미국이 시장 지배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감 때문에 IRA법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보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포드하고 GM 죽어요. 네. 네. 그렇다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네네. 오늘 정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박사님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이 챗GPT가 1단계라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챗GPT나 여러분들 뭘 쓰게 되면 제가 물으면 답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에이전트 핵심은 인간이 만들어 놨던 다른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걸 알아봐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쓰면서 제가 이뤄줬던 것을 원하는 걸 이뤄주는 거죠. 즉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 오사카 여행 가게 비행기표 끊어줘. 그러면 비행기표 사이트 가서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KTX 내일 저기 부산 가고 싶은데 광주 가고 싶은데 표 좀 끊어줘. 그러면은 KTX 앱에 들어가서 그 표를 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를 활용하면서 AI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 그래서 뭐 비서가 된다, 집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서냐 집사냐도 중요하지만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로 우리가 진화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진화한 단계가 호모 하빌리스라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의 뜻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뇌도 커졌고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도구도 다양해졌어요. 불에서 석기에서 철기로 바퀴도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AI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AI 에이전트고 이것이 AI 경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2025년 전개될지에 대해서 각 B2C 시장별로, B2B 시장별로 그리고 기업으로는 애플은 어떻게 이 부분 AI 검색에서는 어떻게 구글은 어떻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는 아마존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좋은 책이네요.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보시면 AI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지 여기에서 AI 경제가 어떻게 거품론에 빠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송정길 TV 채널에 나온 지도 이제 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뭐 특히 저는 여기서는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념만 가지고 우리가 빠가 돼서는 전혀 안 되고요.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셔야 내가 언제쯤 올라탈지 때로는 빠질지
어쩔 때는 내가 좀 더 현금을 누적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하고 다르게 단타가 잘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시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 말고도 좋은 주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런 주식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